자식 잘 되라고 다 줬는데 남은 건 빈손뿐입니다.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한 결심. 영숙 씨가 처음으로 이상하다고 느낀 건 남편 장례식장에서였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에 서서 조문객을 맞는데 큰아들 민수가 슬쩍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보험금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영숙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아직 영안실에 누워 있는데 아들 입에서 나온 첫마디가 보험금이라니요. 차마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장례 끝나고 정리해야 하니까 미리 알아야 계획을 세운다고요. 영숙 씨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현실적인 문제니까. 아들이 틀린 말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사흘간의 장례가 끝나고 발인을 마친 날 가족들이 영숙 씨 집에 모였습니다. 큰아들 내외, 작은아들 내외, 손주 넷까지 10명이 좁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영숙 씨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셨으니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어머니 혼자 이렇게 큰 집에 사실 필요 없지 않냐고요. 작은 며느리가 맞장구 쳤습니다. 차라리 집 팔아서 정리하시고 작은 데로 가시는 게 낫지 않겠냐고요. 그 돈으로 노후 준비도 하시고요. 아들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반대도 동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영숙 씨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국 냄비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40년을 산 집입니다. 반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해 전세를 12번 옮겨 다니다가 50살이 넘어서야 겨우 장만한 집입니다. 20평짜리 낡은 아파트지만 남편과 함께 벽지 바르고 장판 깔고 베란다에 화분 놓으며 가꾼 집입니다. 그 집을 팔라고요. 남편 장례 치른 날 밤에 그 말이 나옵니다. 영숙 씨는 국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상을 차렸습니다. 가족들은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영숙 씨에게 괜찮으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아들들은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큰아들이 내일 출근해야 한다며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작은아들도 따라 일어나며 나중에 또 오겠다고 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은 텅 비었습니다. 영숙 씨는 어지럽혀진 밥상을 바라봤습니다. 치워야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숙 씨는 처음으로 혼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퍼서 우는 건지 서러워서 우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날 밤 영숙 씨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평생 뭘 위해 살았는지 모르겠다고요. 영숙 씨가 결혼한 건 23살 때였습니다. 남편 종수 씨는 같은 동네에 살던 2살 위 총각이었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선반 기술자로 일했습니다. 키가 크고 과묵했지만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게 좋았습니다. 소개팅으로 만나 6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당시엔 다들 그랬습니다. 오래 만나고 그런 거 없었어요. 괜찮은 사람 있으면 빨리 결혼하는 게 미덕이었습니다. 신혼집은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과 화장실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름엔 눅눅하고 겨울엔 외풍이 심했습니다. 장마철에는 물이 차올라서
밤새 냄비로 퍼내야 했습니다.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남편이 있으니까요. 힘들면 힘들다고, 춥다고, 배고프다고 말할 사람이 있으니까요. 결혼 이듬해에 큰아들 민수가 태어났습니다. 분만실에서 아이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영숙 씨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안겨줬을 때 그 조그만 얼굴을 보면서 맹세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고생시키지 않겠다고요. 내가 못 배우고 못 가졌으니 이 아이에겐 다 해주겠다고요. 3년 뒤 작은 아들 민호가 태어났습니다. 형제가 생기니 집이 좁았습니다.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해야 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영숙 씨는 아이들을 업고 새벽마다 식당에 나갔습니다. 국밥집 설거지, 분식점 홀서빙 안 가리고 했습니다. 종수 씨는 낮에 공장에서 일하고 밤엔 야간 근무조로 넘어갔습니다. 부부가 얼굴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게 보이니까요. 민수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영숙 씨는 처음으로 학원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옆집 아이가 피아노 학원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우리 민수도 보내야 하나 싶었습니다. 알아보니 한 달에 3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영숙 씨 한 달 벌이가 25만 원이었습니다. 3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냈습니다. 민수가 친구들 사이에서 주눅 들면 안 되니까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피아노 학원 다음엔 태권도, 그 다음엔 미술, 그 다음엔 주산. 민수가 다니면 민호도 다녀야 했습니다. 형만 보내고 동생은 안 보낼 수 없으니까요. 학원비가 불어났습니다. 영숙 씨는 일을 더 했습니다. 새벽 식당 일이 끝나면 오전에 남의 집 청소를 했고 오후엔 공장에서 부품 조립 부업을 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어도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아이들 학원 보내려면 돈이 있어야 하니까요. 종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말 특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공장에 나갔습니다. 가족여행 한 번 가본 적 없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외식한 기억도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건 아이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종수 씨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건 괜찮다고요. 애들만 잘 되면 된다고요. 민수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 영숙 씨는 처음으로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외를 시키기로 한 겁니다. 민수 성적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중위권이던 아이가 점점 밀려났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민수가 요즘 공부에 집중을 못한다고요. 학원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고요. 영숙 씨는 과외 선생님을 알아봤습니다. 대학생 과외도 한 달에 20만 원이 넘었습니다. 유명하다는 강사는 50만 원을 불렀습니다. 당시 영숙 씨네 한 달 생활비 전체가 120만 원이었습니다.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종수 씨가 말했습니다. 민수 대학 못 가면 평생 후회한다고요. 지금 조금 쪼들려도 나중에 민수가 잘 되면 다 갚아지는 거라고요. 영숙 씨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대신 식비를 줄였습니다. 고기 반찬은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고 외식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영숙 씨는 아침을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파도 점심까지 버텼습니다. 아이들 밥 먹이고 남은 걸로 대충 때웠습니다. 민호는 형보다 공부를 더 못했습니다.
하지만 과외를 안 시킬 수 없었습니다. 형만 시키고 동생은 안 시키면 민호 마음에 상처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민호도 과외를 시켰습니다. 한 달 과외비가 4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영숙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4시간만 자면 일을 1시간 더 할 수 있었습니다. 그 1시간이 아이들 과외비였습니다. 그렇게 2년을 버텼습니다. 민수가 대학에 붙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꽤 괜찮은 대학이었습니다. 합격 발표 날 영숙 씨는 울었습니다. 기뻐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안도감이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좀 쉴 수 있다. 그런 마음에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라는 게 있었으니까요. 민수 첫 학기 등록금이 350만 원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 숫자를 보고 한참 멍했습니다. 1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이 한 학기 만에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출을 받았습니다. 학자금 대출이라는 게 처음 생길 때였습니다. 이자가 무서웠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민호도 대학에 갔습니다. 민호는 서울대학은 못 가고 지방 사립대에 갔습니다. 등록금은 더 비쌌습니다. 한 학기에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영숙 씨와 종수 씨는 대출을 더 받았습니다. 빚이 불어났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애들 대학까지만 보내면 된다. 그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을 때 영숙 씨는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신입 연봉이 3,5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영숙 씨는 그 숫자에 놀랐습니다. 자기가 1년 내내 일해도 못 버는 돈을 민수는 벌써 버는구나 싶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이제 민수가 잘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민호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연봉이 형 절반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딥니까? 취직이라도 했으니요. 요즘 세상에 취직하기 얼마나 힘든데요. 영숙 씨는 민호도 대견했습니다. 그해 설날 아들 둘이 집에 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떡국을 먹는데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 둘 다 취직했으니 엄마 아빠도 좀 쉬어도 되겠다고요. 빚도 좀 갚고요. 그 말을 듣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이제 부모님이 좀 편해지셔야 한다고요. 영숙 씨는 흐뭇했습니다. 아들이 알아주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설 연휴가 끝나고 며칠 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 월세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이 모자라다고 했습니다. 500만 원만 보태달라고 했습니다. 월급 받으면 갚겠다고 했습니다. 영숙 씨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아이들 대학 보내느라 대출받은 돈 갚기도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500만 원은 있었습니다. 진짜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쉬고 나서 여행이라도 한번 가보려고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잠깐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생각했습니다. 그래, 사회초년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 월급 받으면 갚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보내줬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민수가 500만 원을 갚기까지는 1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영숙 씨는 민수에게 3번 더 돈을 보냈습니다. 친구 결혼식 축의금이 없다고 할 때
30만 원, 노트북이 고장났다고 할 때 100만 원, 겨울 코트 사야 하는데 카드 값이 밀렸다고 할 때 50만 원, 다 합치면 200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민수는 고맙다는 말은 했지만 갚겠다는 말은 첫 번째 빌릴 때 말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형보다 더 했습니다. 월급이 적다 보니 늘 쪼들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달 관리비 낼 돈이 없다. 경조사가 겹쳤다. 회사 회식비 선결제해야 하는데 통장이 텅 비었다. 그럴 때마다 30만 원, 50만 원씩 보내줬습니다. 영숙 씨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남들 앞에서 쪽팔리면 안 되니까요. 회사에서 찍히면 안 되니까요. 종수 씨는 아무 말 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밥상 앞에서 말했습니다. 애들한테 돈 그만 주라고요. 영숙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만 주라니 애들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안 주냐고요. 종수 씨가 말했습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해줄 수 있겠냐고요. 영숙 씨는 반박했습니다. 취직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아직 자리도 못 잡았는데요. 종수 씨가 말했습니다. 민수가 취직한 지 3년째라고요. 민호도 2년 넘었다고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줬는지 아냐고요. 영숙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얼마를 줬는지 계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달라고 하면 주고 없다고 하면 보태주고 그게 부모니까요. 당연한 거니까요. 종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도 노후 준비해야 한다고요. 자기가 내년이면 60이라고요. 공장에서 언제까지 일할 수 있겠냐고요. 그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바꾸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전화가 오면 또 주게 되고 안 주면 밤새 마음이 불편하고 그게 반복됐습니다. 민수가 33세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영숙 씨는 사돈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부부였습니다. 사돈 어른 되시는 분이 대뜸 물었습니다. 혼수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냐고요. 영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혼수라니요. 요즘도 혼수를 해주나요? 종수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집 마련 도와주는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요. 사돈 어른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자기 딸이 많이 양보했다고 했습니다. 요즘 신부들 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최소한 전세자금 정도는 해주셔야지요 라고요. 영숙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마치 시험에서 낙제점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전세금 얼마까지 도와줄 수 있냐고요. 장인어른이 신경 많이 쓰신다고요. 체면이 있으니까요. 영숙 씨는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7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종수 씨 퇴직금 중 일부와 그동안 모아둔 노후자금 전부였습니다. 얼마면 되냐고 물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전세가 3억이라고요. 아내 쪽에서 1억 5천 해준다고요. 나머지 1억 5천은 우리가 해야 한다고요. 영숙 씨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라니요. 7천만 원으로는 반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은 없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만에 민수가 말했습니다. 진짜 없냐고요. 아버지 퇴직금 아직 안 나왔냐고요.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퇴직금은 좀 나왔는데 그건 노후 자금이라고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노후는 나중이지 않냐고요. 지금 자기 결혼이 급하다고요. 영숙 씨는 가슴이 막혔습니다. 아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결혼은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요? 왜 아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게 서운할까요? 그날 밤 종수 씨와 이야기했습니다. 민수가 전세금 1억 5천만 원 보태달라고 했다고요. 종수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1억 5천이라니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딨냐고요. 영숙 씨도 그렇게 말했다고요. 근데 민수가 아버지 퇴직금 있지 않냐고 물었다고요. 종수 씨가 한숨을 깊이 쉬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8천만 원까지만 해주자고요. 그 이상은 못한다고요.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8천이면 퇴직금 거의 다라고요. 종수 씨가 말했습니다. 알지만 애가 결혼하는데 모른 척할 수도 없다고요. 나머지는 민수가 대출 받으라고 하자고요. 영숙 씨는 끄덕였습니다.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은 한 번뿐이니까요. 지금 안 도와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8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종수 씨 퇴직금이 거의 다 빠져나갔습니다. 민수 결혼 이듬해 작은 아들 민호도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영숙 씨는 막막했습니다. 민수한테 8천만 원을 줬는데 민호한테는 뭘 줘야 할까요? 안 주면 민호가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형만 챙기고 나는 안 챙긴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종수 씨와 또 상의했습니다. 민호한테도 줘야 한다고요. 형한테 주고 동생한테 안 주면 되겠냐고요. 근데 뭘로 주냐고요. 퇴직금 거의 다 민수한테 줬는데요. 남은 건 집뿐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낡은 아파트요. 종수 씨가 말했습니다. 집 담보로 대출 받자고요. 5천만 원 정도는 나오겠다고요. 영숙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집에 빚을 지는 건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5천만 원을 민호에게 줬습니다. 민호는 형보다 적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영숙 씨는 속이 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줄 수 있는 최선이니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영숙 씨와 종수 씨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매달 대출 이자를 갚아야 했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이 확 줄었습니다. 외식은 아예 못했고 병원도 잘 안 갔습니다. 종수 씨가 허리가 아프다고 해도 좀 참아보라고 나아지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병원비가 아까웠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종수 씨가 퇴근길에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은 잘 됐는데 의식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요. 장기전을 각오하셔야 한다고요. 영숙 씨는 중환자실 앞긴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아들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수가 새벽에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영숙 씨는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직 모른다고요. 기다려봐야 한다고요. 민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기가 더 신경 쓸 걸 그랬다고요. 그 말 한마디가 영숙 씨 마음을 조금 녹였습니다. 민호는 출장 중이라 바로 못 온다고 했습니다. 이틀 뒤에 왔습니다. 병원에 잠깐 들러 아버지 얼굴만 보고 갔습니다.
바쁘다고 했습니다. 종수 씨는 한 달 만에 의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몸 오른쪽 마비가 왔습니다. 재활이 필요했습니다.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한 달 입원비가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영숙 씨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좀 보태줄 수 있냐고요. 민수가 머뭇거렸습니다. 자기도 형편이 안 좋다고요. 아이 어린이집비도 부담스럽다고요. 영숙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아들이 병원비 못 보태겠다고 하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호에게도 말했습니다. 형이 어렵다고 하는데 너라도 좀 도와줄 수 있냐고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자기 사업 시작한 거 알지 않냐고요. 지금 까딱하면 망한다고요. 여유가 없다고요. 영숙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에게 준 게 억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병원비 좀 보태달라니까 둘 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이해는 됐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납득이 안 됐습니다. 결국 영숙 씨 혼자 병원비를 감당했습니다. 남은 저축을 털고 보험을 해약하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더 받았습니다. 그렇게 석 달을 버텼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새벽 종수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식이 돌아왔을 때 종수 씨가 영숙 씨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마웠다고요. 미안하다고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빈집에 돌아온 날 밤 영숙 씨는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수첩에는 아이들에게 준 돈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종수 씨가 꼼꼼하게 적어둔 거였습니다. 영숙 씨는 그걸 처음 봤습니다. 종수 씨는 말없이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를 줬는지, 언제 줬는지요.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계산했습니다. 2015년 민수 월세 보증금 500만 원. 2016년 민호 차 수리비 200만 원. 2017년 민수 결혼자금 8천만 원. 2018년 민호 결혼자금 5천만 원. 2019년 민수 전세 보증금 추가 3천만 원. 2020년 민호 사업자금 3천만 원. 2021년 손주 출산 비용, 학원비 등 1,500만 원. 2022년 민호 사업자금 추가 2천만 원. 숫자들이 눈앞에서 흐려졌습니다. 다 더하니 2억이 훌쩍 넘었습니다. 중간중간 적지 않은 것들까지 합치면 3억 가까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 돈이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종수 씨랑 여행 한번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허리 아프다고 할 때 큰 병원에 가볼 수 있었습니다. 제대로 검진받고 미리 치료했으면 뇌출혈까지 안 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수첩을 덮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을 다 자식들에게 줬는데 정작 남편 병원비는 자식들이 안 냈습니다. 그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남편한테 미안했습니다. 내가 진작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요.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요. 장례가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큰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셨으니 이제 집이 좀 크시지 않냐고요. 혼자 계시기도 그렇고
차라리 집 정리하시고 근처로 오시는 건 어떠시냐고요. 집 팔면 그 돈으로 작은 집 전세 들어가시면 되지 않냐고요. 남는 돈으로 생활비 하시고요. 언뜻 들으면 합리적인 제안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알았습니다. 저 말의 숨은 의미를요. 집 팔아서 돈 만들어라. 그 돈 중 일부는 우리한테 돌아오겠지. 그런 계산이 깔려 있다는 거요. 영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이 집은 안 판다고요. 남편과 40년 산 집이라고요.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헛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그러시면 뭐 어쩌겠냐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뒤로 큰아들 내외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혼자 사는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지었습니다. 한 사람 목 밥을 짓는 게 서툴렀습니다. 늘 너무 많이 해서 며칠씩 밥을 데워 먹었습니다. 점심은 대충 때웠고 저녁은 국 하나에 반찬 둘로 먹었습니다. 같이 먹을 사람이 없으니 밥맛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놔도 적막했습니다. 종수 씨가 있을 때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봐도 괜찮았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지금은 텔레비전 소리가 오히려 적막을 더 크게 느끼게 했습니다. 밤이 제일 길었습니다. 10시면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뭘 하지? 모레는 뭘 하지? 일주일 뒤에는 뭘 하지? 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한데 이번 달에 좀 급한 게 있다고요. 500만 원만 보내줄 수 있냐고요. 영숙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지금 돈이 없다고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없긴 아버지 사망보험금 나오지 않았냐고요. 얼마 나왔냐고요.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건 병원비 내고 다 없어졌다고요. 장례비도 거기서 쓴 거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없냐고요. 통장에 얼마나 있냐고요. 영숙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1,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전 재산이었습니다. 연금은 한 달에 70만 원. 관리비, 공과금, 식비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 1,500만 원은 비상금이었습니다. 내가 아프면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가면 그때 쓰려고 남겨둔 마지막 돈이었습니다.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이번엔 못 도와주겠다고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러냐고요. 자기 진짜 급하다고요.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급한 거 알지만 자기도 살아야 한다고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평생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에게 나도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호는 인사도 없이 끊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아들이 급하다는데 안 도와준 내가 나쁜 건가? 50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냐? 줬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영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를 줬지?
그 돈을 안 줬으면 지금 내 통장에 얼마가 있을까? 계산해 봤습니다. 결혼자금, 전세자금, 생활비, 손주 비용. 다 합치면 2억이 넘었습니다. 그 돈이 있었으면 지금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병원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해외여행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다 줬습니다. 자식들 잘 되라고 줬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통장엔 1,500만 원 남았고 아들은 또 돈 달라고 전화합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건 사랑이 아니었구나. 습관이었구나. 부모니까 해줘야 한다는 강박이었구나. 그 강박 때문에 남편 병원비도 못 썼구나. 내 노후도 없어졌구나. 그리고 더 냉정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살면 끝은 뻔하다. 통장 바닥나고 병들고 자식 눈치 보면서 살다가 죽는다. 아무도 안 챙겨준다. 그게 내 미래다. 영숙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안 나왔습니다. 대신 뭔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차갑고 딱딱한 게 만들어지는 느낌이요. 그게 결심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안 주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 주겠다. 내 돈은 내가 지키겠다. 결심한 다음 날 영숙 씨는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지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인데 왠지 밥맛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데 예능 프로그램이 재미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오후에 동네 복지관에 가봤습니다. 예전에 종수 씨가 심심하면 복지관에라도 가보라고 했는데 그때는 그럴 시간이 어딨냐고 무시했습니다. 자식들 챙기느라 바빴으니까요. 지금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요가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무료요. 영숙 씨는 등록했습니다. 요가 첫 수업날 같이 듣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비슷한 나이대 여자들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오셨냐고요. 자기는 김순자라고요. 영숙 씨가 인사했습니다. 네, 처음이라고요. 박영숙이라고요. 순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오래 다니면 좋다고요. 몸도 좋아지고 친구도 생긴다고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일주일에 2번 복지관에 갔습니다. 요가도 배우고 끝나면 같이 수업 듣는 사람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순자 씨, 미경 씨, 정희 씨요. 넷이 친해졌습니다. 다들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남편이 먼저 간 사람, 자식이 연락 안 하는 사람, 혼자 사는 사람이요.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위로가 됐습니다. 어느 날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등산 가자고요. 북한산 쉬운 코스 있다고요. 영숙 씨는 망설였습니다. 등산이라니요. 마지막으로 산에 가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같이 가자고요. 산 공기 마시면 기분 좋아진다고요.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보겠다고요. 등산 가는 날 영숙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서는데 마음이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들뜬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북한산 둘레길을 걸으면서 땀을 흘렸습니다. 힘들었지만 좋았습니다. 꼭대기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는데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정혜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영숙 씨 표정 좋아졌다고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좋아졌다고요. 영숙 씨가 웃었습니다. 요즘 좀 마음이 편해졌다고요. 정혜 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냐고요. 영숙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자식들한테 돈 주는 거 끊었다고요. 정혜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끊었냐고요. 그게 쉽지 않은데요.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쉽지 않았다고요. 근데 더 이상은 못 버티겠더라고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자기도 그랬다고요. 자식들한테 퍼주다 보니까 내 노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끊었다고요. 미경 씨도 말했습니다. 자기는 아직도 끊지 못했다고요. 딸이 전화하면 마음이 약해져서요. 네 사람이 앉아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식한테 돈 주고 고맙다는 말 못 듣고 또 주고요. 그러다 통장이 바닥나고요. 그제야 정신 차리고요. 너무나 같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처음에 끊으면 자식들이 삐친다고요. 연락 안 한다고요. 자기도 그랬다고요. 아들이 3달 동안 전화 한 통 안 했다고요. 그때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모른다고요.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고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들이 한 달에 한 번은 전화한다고요. 명절에 와서 밥도 먹는다고요. 예전처럼 돈 달라는 소리는 안 한다고요. 정혜 씨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버텼냐고요. 3달 동안 연락 없으면 미치겠을 텐데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버티는 수밖에 없다고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또 얕잡아 본다고요. 엄마는 결국 마음이 약하구나 하고요. 그러면 끝이 없다고요. 영숙 씨는 그 말을 새겼습니다. 버티는 수밖에 없다. 내가 먼저 무너지면 안 된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큰아들 민수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연락이 있을 리 없긴 했지만 그래도 서운했습니다. 작은아들 민호는 더했습니다. 돈 안 준다고 한 그 전화 이후로 아예 연락이 끊겼습니다. 영숙 씨는 괜찮은 척했지만 밤에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았습니다. 내가 너무한 건가? 아이들이 날 미워하면 어떡하지? 이러다 진짜 연락 끊기면 어떡하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밤 민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그래도 안 받았습니다. 영숙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근데 울면 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한테 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순자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요가 수업 있는 거 알지 않냐고요. 끝나고 점심 같이 먹자고요. 삼계탕 집 새로 생겼다고요. 영숙 씨는 문자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구나. 자식들은 연락 안 해도 친구들은 있구나. 다음 날 요가 수업에 갔습니다. 삼계탕을 먹으면서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요즘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인다고요. 무슨 일 있냐고요.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연락이 없어서요. 자기가 돈 안 준다고 했더니 삐쳤나 보다고요.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고요. 근데 지금 흔들리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 무너지면 다시 원점이라고요. 정혜 씨도 말했습니다.
맞다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버티는 거라고요. 자식들도 시간 지나면 정신 차린다고요.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버텨야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버틴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작년 추석에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들 둘, 며느리 둘, 손주 넷이요. 좁은 거실이 북적거렸습니다. 영숙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 부치고 갈비찜하고 잡채 만들고요. 손이 부르트도록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모여서 밥 먹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으니까요. 올해 추석은 달랐습니다. 연휴 일주일 전에 민수한테 전화했습니다. 추석에 올 거냐고요. 민수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올해는 처가에서 보내기로 했다고요. 미안하다고요.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처가예요. 작년엔 여기 왔잖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올해는 장모님이 편찮으셔서 가봐야 할 것 같다고요. 전화를 끊고 민호한테 연락했습니다. 민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추석에 올 수 있냐고요. 한참 뒤에 답이 왔습니다. 이번에 바빠서 못 간다고요. 미안하다고요. 그런데 문자를 자세히 보니 형이라고 시작하는 문장이었습니다. 단체 문자였나 봅니다. 형한테 보내는 문자를 잘못 보낸 거였습니다. 민호는 엄마한테 답장도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추석 연휴 내내 영숙 씨는 혼자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물 무치고 전 부쳤습니다. 혼자 먹을 양인데도 습관처럼 많이 했습니다. 명절이니까요. 차례상은 안 차렸습니다. 혼자 차려봤자 뭐 하겠습니까? 텔레비전을 틀었습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에서 가족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아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영숙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옆집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들이 모인 모양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더 외로웠습니다. 밤 9시에 순자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절 잘 보내고 있냐고요. 영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잘 보내고 있다고요. 근데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다고요. 괜찮냐고요. 영숙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울어도 된다고요. 자기도 첫 해엔 많이 울었다고요. 그 말에 영숙 씨는 울었습니다. 전화기를 붙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순자 씨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줬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드냐고요.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잘못한 거 없다고요. 자식들이 철이 없는 거라고요. 그것도 평생 받기만 해서 그런 거라고요. 영숙 씨가 너무 잘해줘서 그런 거라고요. 추석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숙 씨는 일상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요가 수업에 빠지지 않고 갔습니다. 친구들과 등산도 다녔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책이라도 읽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집어든 책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나는 왜 참는가였습니다. 심리학 책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계속 베풀기만 하면 상대방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 베푸는 사람은 점점 지치고 받는 사람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관계의 불균형이다. 균형을 되찾으려면 베푸는 것을 멈춰야 한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분노하거나 실망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균형점을 찾게 된다. 영숙 씨는 그 페이지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이게 내 이야기구나. 내가 평생 베풀기만 해서 자식들이 당연하게 여기게 된 거구나. 이제라도 멈춰야 새로운 균형을 찾을 수 있구나. 그날 밤 영숙 씨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일기를 쓴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쓰고 싶어졌습니다. 글로 써야 생각이 정리될 것 같았습니다. 첫 일기는 이랬습니다. 오늘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밑줄을 그었다. 베푸는 것을 멈춰야 균형을 찾을 수 있다고. 나는 이제 멈추기로 했다.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내 인생을 살기로 했다. 늦었지만 후회는 안 한다.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까. 추석이 지나고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설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도 혼자 보낼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 일주일 전에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숙 씨는 전화기를 들고 잠깐 망설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받으면 또 돈 얘기 나오면 어떡하지? 그래도 아들인데. 결국 받았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설에 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영숙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가도 되냐고요? 갑자기 왜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엄마 보고 싶어서요. 민호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였습니다.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요? 한참 침묵이 흐르다가 민호가 말했습니다. 사업 접었다고요. 처음엔 대출 받아서 버텨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빚만 늘어나고요. 그래서 접었다고요. 지금은 회사 다닌다고요. 작은 회사라고요. 월급 많지 않은데 그래도 안정적이라고요. 영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사업을 접었다니요. 그동안 그 고집을 부리더니 결국 접었다니요. 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고요. 자기가 너무 생각이 없었다고요. 엄마한테 돈 달라고만 하고 아버지 병원비도 하나도 안 보태고요. 영숙 씨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설에 가겠다고요. 엄마 혼자 명절 보내게 하고 싶지 않다고요. 전화가 끊어진 뒤 영숙 씨는 한참 울었습니다.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안도감 같은 거였습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버틴 보람이 있구나. 설날 민호가 왔습니다. 혼자 온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도 데리고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손주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하고 부르면서요. 영숙 씨는 손주들을 안았습니다. 얼마만인지요. 이 아이들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게 얼마만인지요. 민호 아내가 음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차 안에서 먹으려고 산 건데 가져왔다고요. 떡국 끓일 재료도 있다고요. 영숙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나온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떡국을 끓이는데 민호가 옆에 와서 섰습니다. 자기가 하겠다고요.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뭐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떡국요. 자기가 끓을 테니까
엄마 좀 쉬라고요. 영숙 씨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내가 떡국을 끓여 요리할 줄 알아요. 민호가 씩 웃었습니다. 요즘 배웠다고요. 유튜브 보면서요. 그날 떡국은 민호가 끓였습니다. 맛은 좀 밍밍했지만 영숙 씨 입엔 꿀맛이었습니다. 아들이 끓여준 음식이요. 평생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호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받으라고요.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용돈이라고요. 많지 않은데 앞으로 매달 보내주겠다고요. 영숙 씨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다고요. 연금 받아서 먹고 산다고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받으라고요. 그동안 받기만 했지 않냐고요. 이제 자기가 드릴 차례라고요. 영숙 씨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 얼마가 들었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금액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직접 번 돈으로 뭔가를 가져왔다는 것, 그게 중요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좀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설이 지나고 한참 뒤에야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도 아니고 문자였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가도 되냐고요. 영숙 씨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래, 오라고요. 민수가 가족을 데리고 왔습니다. 손주들이 크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요. 큰 며느리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어색한 웃음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알았습니다. 집 팔라고 했던 말을 며느리도 기억하고 있겠구나. 그래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연락 못해서 죄송하다고요.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바빴겠지, 괜찮다고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바빴던 건 핑계라고요. 솔직히 엄마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고요. 영숙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뭐라고 하긴 그냥 안부나 묻지 하고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요. 병원비도 못 보태고요.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됐다고요. 지난 얘기라고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니, 들으라고요. 자기가 해야 할 말이라고요. 민수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생각 없었다고요.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슬펐지만 솔직히 그때 자기 걱정이 더 컸다고요. 회사에서 프로젝트 밀려 있고 애들 어린이집비 올랐고 아내랑 트러블 있었고요. 그런 거 핑계 대면서 엄마 신경 못 썼다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한심하다고요. 영숙 씨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호가 설에 왔다면서요. 민호가 자기한테 그랬다고요. 엄마 혼자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무심했다고요. 이제 달라지자고요. 그 얘기 듣고 정신 차렸다고요. 영숙 씨는 차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건 많지 않다고요. 돈 필요 없다고요. 그냥 가끔 전화해 달라고요. 명절에 얼굴 보여달라고요. 그거면 된다고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요. 지금 영숙 씨는 66입니다. 남편이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는 여전히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아들들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조금씩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금 받아서 아끼고 친구들과 모임하고 가끔 여행 가고요. 돈이 많이 드는 삶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민호는 한 달에 한 번 전화합니다. 별 얘기 없어도 그냥 전화합니다. 밥 먹었냐고요. 그 한마디가 좋습니다. 명절에는 가족을 데리고 옵니다. 떡국도 끓이고 설거지도 합니다. 달라졌습니다. 민수는 2달에 한 번 정도 연락합니다. 민호보다 뜸하지만 그래도 전화가 옵니다. 건강하시냐고요. 다음 주에 가겠다고요. 큰 며느리도 예전보다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직 어색하긴 하지만 노력하는 게 보입니다. 영숙 씨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일찍 끊었으면 어땠을까? 남편 살아있을 때 끊었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남편 병원비도 제대로 썼을 텐데, 둘이 여행도 갔을 텐데,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지나간 일이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 영숙 씨는 행복합니다. 크게 행복한 건 아니지만 잔잔하게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요가 가고 친구들과 차 마시고 한 달에 한 번 등산 가고요. 작은 일상이 좋습니다. 예전엔 몰랐던 것들이 보입니다. 아파트 화단에 핀 꽃, 산책로 벤치에 앉은 노부부, 저녁 노을이요. 그런 것들이 예쁘게 보입니다. 지난달엔 평생 가보고 싶었던 제주도에 갔습니다. 친구들과 셋이서 2박 3일로요. 비행기 타고 렌터카 빌리고 해안도로 달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해변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60이 넘어서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사는구나. 늦었지만 늦지 않았구나. 이 글을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혹시 지금도 성인 자식에게 돈을 보내고 계신가요? 전세자금, 생활비, 손주 학원비요. 이런저런 명목으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멈추십시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끝이 없습니다. 자식이 40이 돼도 50이 돼도 부모 손을 벌리는 건 멈추지 않습니다. 받는 게 당연해졌으니까요. 습관이 됐으니까요. 자식이 서운해하면 어떡하냐고요. 서운해할 겁니다. 삐질 겁니다. 연락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버티십시오. 그 서운함은 일시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식도 깨닫습니다. 부모도 부모 인생이 있다는 걸요. 그 깨달음이 자식을 어른으로 만듭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모른 척 할 수 있냐고요. 모른 척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어른으로 대하는 겁니다. 어른은 자기 힘으로 삽니다. 부모 도움 없이 삽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40 넘은 성인이 부모에게 손 벌리는 게 비정상입니다. 내가 먼저 죽으면 자식들이 힘들지 않겠냐고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 퍼주고 빈손으로 늙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들어 누웠을 때 자식들이 병원비 내줄까요? 요양원비 내줄까요? 장담 못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습니다. 지금 내 돈을 지켜야 내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 노릇에는 끝이 있습니다. 자식을 낳고 키우고 교육시키고 성인으로 만들면요. 그게 끝입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퍼주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입니다. 습관입니다. 그 습관을 끊어야 합니다. 끊는 게 쉽진 않습니다. 평생 해온 걸 멈추는 건 어렵습니다. 자식이 삐치면 마음이 아플 겁니다.
연락 없으면 밤잠 설칠 겁니다. 그래도 버텨야 합니다. 그 고비를 넘기면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영숙 씨가 해냈습니다. 63세 처음으로 아들에게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64세 추석을 혼자 보냈습니다. 65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66세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남은 인생 부디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 남 위해 살았으니까요. 이제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